안녕하세요. 박정세무사입니다. TAT 1급 강의가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라서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TAT 시험과 관련된 시험 범위와 그리고 2024년 말에 이제 개정된 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 해서 같이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AT 시험은 이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까지 이제 시험에 나오죠. 이론 시험도 나오고 또 이제 시험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개정세법도 좀 알아두시면은 작년에 비해서 이 정도 바뀌었구나. 물론 뭐 개정세법에 대해서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시험과 어느 정도 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TAT 시험에 대한 어떤 시험 출제 범위부터 잠깐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TAT 시험은 이제 이론이 30%고, 그리고 실무가 70%죠. 70%. 또, 우리 이론 시험은 총 10문제가 나옵니다. 10문제. 그 중에서 재무회계가 5문제.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가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럼 소득세가 한 2문제, 법인세가 2문제에서 총 세법에서 5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재무회계에서 5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각 배점이 이제 3점이죠. 3점입니다. 그래서 총 30점입니다. 재무회계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우리 IFRS라고 하는 이제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출제되는 범위는 뭐 이런 건데요. 해가지고 뭐 재무회계 기초 이론에서 우리 회계정보의 지적 특성,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그리고 목적 적합성에 대한 하위 속성, 신뢰성에 대한 하위 속성, 이거는 우리 재무회계 또는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 재무제표 작성의 표시와 작성 원칙, 이런 유의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부 통제제도와 내부회계 관리제도, 자산과 관련된 회계 처리, 뭐 현금 및 향후성 자산,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뭐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등등 우리 자산과 관련된 이제 회계 처리가 나오고요. 자, 부채와 관련된 거, 우리 유동 부채뿐만 아니라 비유동 부채, 사채, 퇴직금의 충당 부채, 그리고 또 우리 유동부채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나오죠. 자본과 관련된 거, 회계 처리. 수익과 비용 관련된 회계 처리가 나오고요. 여기에는 계산까지 포함합니다. 계산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수익의 인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외화 안산회계라든지 오류수정, 그리고 리스회계 관련된 이런 주의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 총 통틀어서 시험이 5문제가 나오죠. 5문제. 그래서 총 15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가가치세요. 부가가치세는 뭐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이제 이론에서. 그래서 범위가 꽤 많습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 우리 뭐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게 어떤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과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자 등록 절차와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뭐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의 어떤 비교라든지, 또 과세 대상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급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용세율과 면세, 과세 편중과 세액 계산하는 것, 그 신고 납부와 관련된 납세 절차, 그리고 간이과세자 관련된 이런 파트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사실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다 본다. 그러면은 좀 뭐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교재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실무 나와가지고 부가가치세가 우리 실무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세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원천세를 포함해가지고 부가가치세는 이제 법인 같은 경우 우리 1년에 4번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세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이제 문제가 좀 나오기도 하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뽑아라고 하면 요거죠. 우리 과세편중과 세액. 계산 문제들이 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뽑아라고 하면은 이제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하는 이제 계산 문제가 중요합니다.
자, 다음 소득세. 소득세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자,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뭐 이제 소득세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뭐 부가가치세 두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통상 부가가치세는 한 문제, 그리고 소득세는 두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소득세와 관련된 총설이죠. 기본적인 개요죠. 뭐 특징이라든지 납세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납세지 과세기간 이런 거, 그다음에 종합소득 금액 이제 계산하는 거죠. 계산하는 거. 그리고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거. 그리고 과세 표준까지 계산했으니까 이제 종합소득세 우리 납부할 세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계산하는 거. 그리고 소득금액 계산 특례라고 해서 이제 뭐 부당의 계산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월결손금과 그리고 결손금을 공제하는 항목들 이런 것들, 그리고 신고납부 절차, 원천징수라든지 연말정산이라든지 이런 거 절차들, 그리고 퇴직소득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뭐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금액 계산하는 거. 소득금액 계산하는 거.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 뭐 과표 이런 거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죠. 뭐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뭐 이번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법인세에서도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법인세는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가지고. 근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요 두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실무에서 나가면은, 자, 실무에서 법인세 배점이 총 35점입니다. 총 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주로 출제가 되는 게 이런 거죠. 우리 이제 세무조정하는 사항들, 입금과 송금 부산과 세무조정 관련된 사항들이 이게 출제가 돼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론을 공부하면서 우리 실무까지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같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세도 여기 과세표준과세 계산하는 거, 우리 이제 연말정산했을 때 하는 것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인적공제 항목들이 나오죠.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특별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이제 실무하고 같이 연관돼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항목들은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뭐 중요하다고 하면 이런 것도 중요하죠. 자, 입금불산, 입금과 입금불산의 항목들, 그리고 송금과 송금불산의 항목들. 이런 거는 이제 실무 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론적인 베이스도 아셔야지 이제 나중에 실무에서 세무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총sol이라든지 그리고 소득 처분하는 거. 소득 처분하는 거는 요거 이제 세무조정에서 소득 처분하는 것도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실무에서 세무조정할 때 소득 처분까지 이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상한지, 어떤 게 기타 사유 유출인지, 또 어떤 게 배당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그리고 우리 재고자산 평가, 유가증권 평가 이것도 이제 실무에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실무에서 재고자산 평가와 우리 외화 자산 부채 평가 이것도 실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법인세 파트에서는 우리 세무조정과 관련된 사항들, 이제 실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갖다가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같이 이제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같이 연관돼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두 문제,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35점, 총 5문제가 출제가 되죠. 이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재무에게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세법에서 5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재무에게서 5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총 10문제가 나옵니다. 자, 실무시험 같은 경우는, 실무시험은 유형들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문제라든지 그리고 저희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해당 코드에 나와 있는 그 유형들을 갖다 같이 풀어보시면은 충분히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총 우리 재무회계 파트가 총 25점이 배점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 거래자를 입력하는 게 한 2문항 정도. 요거는 이제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는 거랑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 포함해가지고 총 2문항 정도가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뭐 해당 요 사항들은 우리 뭡니까?
이론할 때 배웠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서 실제 실무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하는 거죠. 입력하는 거.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는 총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죠. 발행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일반적인 신고서가 아니라 기한후 신고서. 그리고 기한후 신고는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신고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거 이제 예정 신고 누락분에 대한 확정 신고. 그리고 또 확정 신고를 했는데 일부 과소 신고해가지고 수정 신고하는 경우. 누락해서 신고한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고 가산세까지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세액을 산출하는 이런 실무수행 과제가 하나가 출제가 돼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다 입력을 시켜야 되고요. 보통 한 4개 정도를 갖다가 우리 전표에다 입력하는 게 출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계산과 관련된 거. 우리 수동계산 분계하고 그리고 자동계산 분계. 이렇게 우리 계산과 관련된 거가 이제 총 세문항이 출제가 되죠. 손익대치 분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총 한 7문제이 이제 재무회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온천직수입니다. 온천직수는 두 문항이에요. 두 문항이고 총 10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사원 등록에서 우리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거, 수정하거나 등록하거나 이런 유형이 있고요. 또 이제 급여자료 입력하는 거. 여기에는 비과세 항목들도 같이 이렇게 등록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연말정산하는 거죠. 이거 국세청 간소화 자료의 자료를 보고 해당 연말정산에까지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각종 원천징수하는 거죠. 이자 배당, 기타, 사업소득 이런 거 원천징수하는 거.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유형들이 이제 총 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배점이 10점입니다. 10점. 자, 법인세는 이제 세무 조정하는 거죠. 이거 다 세무 조정하는 겁니다. 세무 조정하고가 주고요. 주고 가끔씩 이제 우리 법인세, 과세표시 및 세액조정 계산서 작성하고 그리고 세액 공제 항목들 또는 세액 감면 항목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감면세액과 세액 공제 항목들을 갖다가 작성하는 거. 그런 류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익금액 조정하는 거는 여기 세 가지입니다. 유형이 세 가지.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그리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가 수익금액 조정에서 입금과 관련된 거는 이제 여기 요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나머지는 다 뭡니까? 이거 다 나머지들은 다 송금과 관련된 거죠. 송금과 송금 불산의 항목들에 대한 세무조정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이러한 세무조정 항목에 대해서 서식을 작성하는 거가 출제가 되죠. 출제가 돼서 여기 세무조정까지 하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다가 우리 세무조정 사항을 등록하는 것까지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가산세액이라든지 우리 세액공제 있으면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라든지 세액 감면의 경우에는 세액 감면 그리고 과세표준과 세액 조정 계산서 이런 거 작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한 문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5문항이 출제가 돼요. 어디서 나올지는 잘 모릅니다. 이거는. 네. 근데 통상 보면 이렇게 로테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요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느 게 많이 나오고 어떻게 작게 나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거의 로테이션 하면서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 항목들은 하나하나 우리 교재를 갖다가 요 교재에는 요 해당 항목들에 대한 모든 세무조정 항목들이 다 교재에 다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강의 잘 따라오시면은 요 세무조정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쉽게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험 출제 범위와 관련된 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계정세법과 관련돼서 잠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세법은 이제 통상 이제 7월에 정부에서
이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이 세법 개정안에는 이제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 안에는 정부에서 어떤 우리 내년,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2025년이면 2025년 7월에 정부가 내년에 이제 어떤 사업 정책에 맞춰 가지고 세법을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이렇게 안을 발표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요 7월에 보통 7월 말 정도에 7월 한 20일 정도, 예, 그때 20일 전후해서 이제 그 홈페이지에 보면 등록되어 있어요. 기획재정부. 그럼 요걸 발표하고 나면 언론에서 이렇게 그 관련된 내용을 보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보고 언론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뉴스들이 쫙쫙 올라옵니다. 해가지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2월에 이제 국회에서 해당 정부안을 가지고 뭐 수정하거나 또는 이제 뭐 국회에서 다시 또 뭐 새로 발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발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죠. 그럼 이제 이때 이제 세법이 개정돼요. 세법이 개정되면 세법에서 모든 항목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적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시행령에다가 이렇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연도 2월에 시행령이 이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3월에 각종 서식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관련된 사항 중에서 시행령에서 다시 또 위임한 시행규칙이 이렇게 3월 달에 확정이 돼요. 자, 이렇게 3월달 시행규칙까지 확정이 되면 이제 세법 개정이 이렇게 완료된 겁니다. 완료돼가지고 그래서 뭐 저희 책 같은 경우도 저희 교재 같은 경우도 3월달에 시행규칙이 완성되고 난 후에 발표된까지 보고 책을 갖다가 교재를 갖다가 작성하죠. 교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세법이 개정되는 항목들은 이래요. 해가지고 그거 뭐 매년 개정되는 거죠. 매년 개정되는데 여기와 관련된 것 중에서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관련된 이제 우리 개정세법과 관련돼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가가치세법이에요. 부가가치세법에서 개정된 거. 자, 첫 번째 개정된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재활 공급으로 보지 않는 범위의 확대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이제 간주 공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재활을 공급한 게 아닌데 우리가 공급으로 의지하는 경우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뭐 사업상 증여라든지 내가 매입세 공제를 받고 생산 취득하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판매를 한 게 아니라 거래처에다가 준다든지, 예. 또는 내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이제 종업원한테 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를 갖다가 이제 우리는 간주 공급이나 또는 면세 사업에 전용한다든지,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간주 공급이라는데 이때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우리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거죠. 자, 실제 이제 종업원의 이제 복리후생과 관련된 것 중에서는 요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뭐다? 요거는 개인적 공급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자, 개인적 공급으로 안 본다는 건 뭐예요? 이거 재활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회사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를 갖다가 원래 판매해야 되는 거죠. 판매해야 되는데 판매를 안 하고 종업원한테 오고 주는 경우예요.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거 처음에 샀을 때 뭐 구입하거나 했을 때 원재료라는 거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매출세액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거 발생시키지 않고 판매한 게 아니까 발생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이제 요거를 이제 원래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부가가치 간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죠. 종업원한테 준다든지 이럴 때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데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실비 변상적 또는 기업의 어떤 복리후생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개인적 공급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안 본다는 거. 이것도 봐요. 직장 체육, 직장 문화 관련된 재화. 이것도 비록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가지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않아가지고 종업원한테 공짜로
줬죠. 공짜로 준 경우에는 원칙은 개인적 공급으로 해서 간주 공급으로 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다? 우리 복리후생적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재활 공급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근데 바뀐 게 뭐가 바뀌냐면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자, 우리 기존의 이제 세법에서는 1, 2를 구분해 가지고 자,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는 연간 10만 원. 10만 원. 그리고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도 요거 연간 10만 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갖다가 각각 10만 원이죠. 요 항목 관련된 거 10만 원, 요 항목 관련된 10만 원이 있는데 요거 복리후생비를 갖다가 좀 더 확대해서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 회사 입장에서는 뭡니까? 개인적 공급에 해당 안 되는 경우가 좀 범위가 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쪼갰어요. 쪼개가지고 설날 추석과 관련된 거는 재화 10만 원, 그리고 창립기념일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10만 원 해가지고 20만 원이죠. 그러니까 합하면 연간 20만 원. 최대 20만 원까지. 원래는 10만 원이었는데 최대 20만 원. 이거 쪼개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고, 요거는 이제 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거니까, 이게 속하는 거니까 언제입니까? 자, 2024년 2기부터 적용한다는 거죠. 2기부터. 이렇게 속하는 과세기간이니까 2기부터. 2기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니까 11월 12일이 속하는 게 2기잖아요. 그러니까 2기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2024년 2기부터. 자, 다음 면세 범위가 확대됐는데, 우리 뭐 반려동물에 대한 이제 뭐 이런 게 지원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 동물의 혈액, 이거 치료나 예방, 진단 목적으로 한정하는 것 같은 경우, 이게 원래 사람에 대한 혈액만 여기 면세 대상이었는데 동물의 혈액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면세 대상입니다. 요거 2025년도부터 재활을 공급하면부터 적용합니다. 그래서 면세 대상 범위가 조금 확대됐어요. 자, 다음. 요거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니라 요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인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이제 원래는 일몰이 돼야 되는데 원래 이게 2024년 10월 31일까지였어요. 까지였는데 요게 3년 연장됐습니다. 요거는 뭐 법인사업자는 아니고 개인사업자. 자,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200원 해가지고 공제 한도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데 요게 연장됐죠. 연장돼가지고 3년간 연장됐습니다. 그 조세특례제한법은 대부분 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게 이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제 보통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일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연장됐어요. 그래서 요거 전자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니까, 자, 계산서는 이제 면세 대상이죠. 그래서 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가지고 발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같이 연장됐습니다. 다음 위장 가맹자에 대한 가산세율이 상향이 됐어요. 원래 이게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가산세는 원래는 다 1%였어요. 이거 1%. 간이가세제는 0.5%, 0.5%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위장 가맹자. 뭐 타인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과세 표준을 좀 더 이렇게 그 양성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는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에서 2%로 증가됐습니다. 간이가세자도 0.5에서 1%.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가지고 사업하는 경우에요. 사업하는 경우에 이따 걸리면은 우리 가산세가 원래는 과거까지는 작년까지는 1%였는데 저게 2%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위장 가맹점에 대한 가산세가 상향이 됐습니다. 이것도 2025년도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자, 다음 소득세 보겠습니다. 소득세. 외국인 직업운동자 소득에 대한 원천 범위가 확대됐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원래 우리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세율은 보통 3.3%죠. 우리 3.3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고 0.3%는 뭡니까? 지방소득세죠. 지방소득세에서 총 3.3%된 데에서 3.3이라고 하는데 우리 프리랜서들 소득은 여기 이제 우리 소득세만 따지면 3%입니다. 3%인데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과거에는 자, 계약기간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고 3년이 초과되는 외국인 운동선수들. 우리 이제 보통 뭐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배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다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국내에 와가지고 프로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하실 때 원장님 세율을 갖다가 3년 이하일 때는 20%. 3년을 초과하면은 3%였어요. 3%. 3년 초과하면. 이랬는데 요거 전부 다 20%로 통일한 겁니다. 계약기간 상관없이. 자, 외국인 운동 선수들은 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사실 세금을 추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3년 이하는 20%니까 보통 뭐 3년하고 뭐 1일을 계약한다든지 이렇게 좀 편법을 써가지고 원천징수세율을 좀 낮게 해서 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집에 가버리면은 나중에 추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과거에 뭐 기아 타이거즈 그 헥터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도 요거 세금과 관련해 가지고 국에 이제 국세청에서 추징을 했는데 외국으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 보니까 추징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뭐 추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람은 뭡니까?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돈을 세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좀 바뀌었다. 이런 것만 좀 알고 계세요. 뭐 크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 자, 요거 임원 종업원에 대한 할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이제 규정했어요. 요게 이제 과거부터 사실 조금 문제가 많았어요. 얘가 좀 많은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에요. 보통 뭐 우리 현대차나 기아차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차 살 때 임직원들은 뭐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할인된 가격으로 싸요. 뭐 25%씩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사는 거죠. 이분들은 사실 뭐 급여도 많이 받죠. 급여도 많이 받는데 이제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또 이제 차 살 때나 이럴 때 또 할인까지 해줘요. 할인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할인된 금액을 갖다가 이거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버렸어요. 세법에서 신설을 했죠.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원을 구입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갖다가 우리는 이거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과세하겠다는데. 이렇게 근로소득으로 규정을 해놓고 또 비과세 한도도 좀 정해졌어요. 바로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2025년도부터 이렇게 임직원한테 할인 금액으로 판매했을 때 그 할인 금액을 갖다가 일단 근로소득에다가 포함시킵니다. 포함시키고. 근로소득을 보고요. 보고. 자, 그리고 또 이거 전체를 다 과세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전체를 다 과세를 해버리면은 좀 반발이 많죠. 반발이 많기 때문에 비과세를 갖다가 일정 부분 또 비과세를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비과세를 해주냐? 연간 24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하거나 또는 시가의 합계액이 20%. 20%까지는 굉장히 큰 금액이니까 20%까지는 싸게 한다 하더라도 요거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근로소득세를 갖다 납부할 게 없어지는 거죠. 총급액에서 빠져버리니까. 요게 신설이 됐어요. 할인 금액을 근로소득의 대상 금액에 포함을 시키고 이제 비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고요. 이게 개정되면서 나중에 법인세법도 또 바뀌어요. 요 해당 금액을 갖다가 이 할인 금액을 자 회사의 사업 수익 금액으로 넣어버리고 다시 또 그 해당되는 금액을 갖다가 다시 또 비용으로 또 처리하고 하는 규정이 또 신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근로소득으로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요 할인 금액은 이제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그리고 여기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를 해준다. 20%까지는 괜찮아요. 시가 20%. 그러니까 20%까지 사게 사는 건 괜찮고, 그러니까 아까 현대자동차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25%가 할인해가 산다 그러면 5%만큼은 뭡니까?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자, 출산 지원
금에 대해서 근로소득 비과세를 도입했는데요. 요것도 지금 좀 세상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세법도 계속 이렇게 생물처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건데 요게 이제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은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죠. 우리 지금.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세대들이 이제 부양해야 될 게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어떻습니까? 출산 지원책을 다 많이 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민간 기업에서 이제 부영이라는 회사에서 오고 한번 뉴스에 나왔었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애 한 명당 나오면은 1억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출산을 하면은 뭐 1억 주겠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요 1억은 뭡니까 이거? 이거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가지고 공짜로. 이러다 보니까 자, 공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뭐다? 이제 세금 문제가 이제 불거진 거예요. 세금 문제가. 우리 보통 공짜로 받으면 이제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10%만큼을 갖다가 세금을 증여세로 또 내야 되는 거죠. 자, 좋은 취지에서 이게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세법에서 이거를 근로소득으로 보겠다. 보고 그리고 요걸 또 비과세해 주겠다. 이거예요. 출산지원금. 회사에서 받은 그걸 갖다가 요게 근로소득으로 1억이 부과돼 버리면 요거 어떻습니까? 이게 세금이 왕창 늘어나죠, 이거.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돼버리면 요거 뭐 세금이 왕창 늘어나 버립니다.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비과세 해주는데 어떻게 비과세 해주냐. 자,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자로부터 최대 2회까지 받은 급여는 1억을 받든 뭐 10억을 받든 요거를 다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영에서 이렇게 한번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 뭐 1,000만원씩 주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제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기존의 세법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래 돼요.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서 출산 또는 6세 이하의 자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급한 수당 같은 경우는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했던 걸 갖다가 뭡니까? 전액을 다 비과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떼어냈어요. 출산과 관련된 거는 여기로 가버리고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된 거는 20만 원 이하는 그대로 뒀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뒀어요. 종전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실무에서도 요거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은 그전에는 자, 출산과 6세의 자녀의 보육수당까지 합해가지고 20만 원이었는데 요거 이제 6세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에 대해서만 월 20만 원. 월 20만 원 이내에서 이제 비과세하는 거고요. 자, 출산과 관련해서는 전액 다 비과세합니다. 여기 바뀌었어요. 네. 연말정산할 때 요거는 해당 내용이 좀 나오니까 이거 좀 보세요. 자,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나이 요건을 명확하게 했는데 요거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죠. 입양자. 20세 이하에 됐을 때 뭡니까?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 날에 내가 만 20세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1월 1일은 자, 그 해에는 뭡니까?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요게 원래 과거에도 이게 과세 기간 중에 해당 나이 요건에 해당되면은 공제해 준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조항이 있었는데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요거를 법에다가 다시 명문화 시켰습니다. 명문화 시켜가지고 아예 이게 논란의 여지를 갖다 아예 잠재운 거죠. 법에 이렇게 이제 명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뀌었고요. 다음에 주택 청약 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원래 청약저축 있잖아요. 우리 주택 청약저축 여러분들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원래 요거 근로소득자 본인 세대주밖에 안 됐어요. 세대주만 여기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요게 배우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배우자까지. 그리고 이게 납입 금액의 40%를 갖다가 공제하죠. 요거는 이제 그 원리금 상한액까지 포함해서 40%입니다. 40%고 그것도 이제 그 장기주택 저당차익금 이자 상한액까지 합해가지고 뭐 이제 종합한도 또 한도를 또 계산하죠. 계산하는데 요거 납입 한도는 3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돼요. 인정이 되고 이게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이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 건데 근데 요것도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거 아마 연장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쭉 연장되어 왔어요. 와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 배우자가 추가됐다. 우리 이제 연말정산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것도 여러분들 신문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수영장, 뭐 체력단련장, 헬스클럽에서 하는 것도 자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원래도 받을 수 있었어요. 받을 수 있었는데 기존에는 15% 받았거든요. 15% 네, 기본. 물론 한도가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이제 30%로 공제 30%가 적용됐습니다. 적용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2020 7월 1일 이후부터. 그래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하는 항목이 좀 틀려졌죠. 이게 이제 들어감으로써. 기존에 안 받았던 거 아니에요? 기존에 기본 원래 신용카드 공제가 뭡니까? 15% 받을 수 있죠? 15%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30%. 우리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거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거 마찬가지로 해서 30%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녀세액 공제. 요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 뭐 이건 좀 중요합니다. 우리. 자,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도 이렇게 좀 계속 증가되는 추세예요. 이게 10만 원이 증가됐어요, 다. 그래서 한 명이면은 원래 15만 원이었는데 25만 원으로 증가됐습니다. 두 명은 35만 원이었는데 이거 55만 원. 그래서 뭐 각각 10만 원 증가된 거예요. 55만 원 됐습니다. 그 3명 이상일 때는 이제 2명까지 55만 원이니까 이 중에서 40만 원. 기존에 30만 원 곱하기 2명을 초과하는 분이었는데 40만 원이 증가됐죠. 그래서 자녀세액 공제가 확대가 됐습니다. 금액 자체가. 작년에 개정했을 때 원래 이게 손자녀는 안 됐는데 조선가정만 왜 이렇게 네. 엄마 아버지 없는 것까지 억울해 죽겠는데 여기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면은 오히려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별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것도 손자녀도 올해 개정된 게 아니라 작년에 2023년도에 개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손자녀도 추가됩니다. 해가지고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이런 것 좀 이게 원래 그 법조문에 자녀세액공제라고 돼 있어가지고 자녀밖에 안 된다고 유권 해석이 나왔어요. 유권 해석 나왔는데 근데 이게 좀 그렇죠. 해가지고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조선가정이라고 하면은 조금 뭐 어렵죠. 그래가지고 뭐 원래 부모가 벌어서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데 부모가 이제 뭐 이혼하거나 또는 이제 뭐 또는 부모가 이제 돌아가시거나 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하면서 키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녀세액 공제를 갖다가 못 받게 하니까 좀 이렇게 행동이 좀 어긋난다는 말이 이제 많아가지고 요거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지금 개정된 건 아니고 요거는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2023년도에 개정됐고 이제 자녀세액 공제가 추가되는 거는 이제 2025년도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요게 늘어나니까 우리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에서 있잖아요. 실무할 때도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퇴사했을 때 그때도 보면 자녀세액 공제가 바뀌어요. 제가 요 바뀐 거로 개정된 게 프로그램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반영돼요. 프로그램에도. 기부금과 관련된 건데
이거 뭐 고용사랑 기부금이라 해가지고 요거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굉장히 핫했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다가 기부를 하면은 세액공제도 받고 또 그리고 포인트도 또 일부 또 돌려줘요. 한 30%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가지고 해당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제 특산물 등을 사는 거죠. 뭐 쌀도 사고 뭐 이렇게 뭐 이거 사는데 이게 이제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3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10만 원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만 원까지는 거의 다 공제가 돼요. 110분의 100만큼은 공제가 되는 거고. 이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고액 기부금에 대한 이제 세액공제 상향이 이렇게 일몰이 돼가지고 기존에는 3천만 원 초과하면 40% 공제를 적용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30%까지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다음에 결혼세액 공제도 신설이 됐어요. 기간이 있는 거라 이 기간이 나중에 연장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이제 2024년 1월부터 2026년도 10일 30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평생 1회에서 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너무 작죠, 해가지고 이게 우리 보통 지금 출산율도 떨어지고 이제 뭐 결혼을 해야지 이제 출산율도 높아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 이제 결혼도 좀 장려하려고 했는데 5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나중에 뭐 더 늘어나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해가지고 현재는 50만 원 공제합니다. 2025년도 1월 1일 이후에 종합소득가세표준을 확정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적용 시기가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적용되냐면 있잖아요. 자, 연말정산은 보통 언제 합니까? 2월에 하죠, 2월. 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는 언제 합니까? 5월에 하죠, 5월에. 5월에 합니다, 5월에. 그러면 이때 2월에 하고 5월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2025년도 5월이라고 하면 이거 언제일까요? 2024년도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2025년 5월에 확정 신고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2024년도에 발생된 급여에 대해서 이걸 2025년도 2월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한부터 적용되니까 이건 뭡니까? 사실상 2024년도 거부터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소권부터. 이 말입니다. 해가지고. 적용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 좀 주의 좀 하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이 말이 뭐냐면은, 자, 2024년도 기속분도 해주겠다는 겁니다. 해주겠다는 거. 소급해서 해주겠다는 그 말이에요. 해가지고. 자, 다음 법인세. 자, 법인세는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정기예금 이자율이 인하됐어요. 인하되는데, 요거 이제 우리 간주입금 계산할 때 나오죠. 간주입금. 요거는 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다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요게 3.5%에서 3.1%로 자, 뭡니까?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으니까 뭡니까? 세부담은 어때요? 줄어들죠. 당연히 줄어들죠. 줄어듭니다. 요거는 매년 개정돼요. 이거 잘 보시면은 요거 있잖아요. 이거 매년 개정됩니다. 이게 1년 동안에 그 전년도 1년 동안에 그 정기예금에 대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을 이제 거기서 평균 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매년마다 고시라는 게 아니라 이게 시행규칙에다가 이게 들어가 있어요. 시행규칙에 매년 반영하는데 그래서 이게 보통 3월에 확정돼서 나와요. 그러면 3월에 하면은 이거 뭡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3월 20일이 속하는 과세기한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거죠. 여기 속하는 거니까 뭐예요? 자, 법인세는 뭡니까? 3월 20일 속하는 거니까 보통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고 소득세는 뭡니까?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뭡니까?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니까 그 기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니까 뭐 사실상 2025년도부터 시행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의미인데 요거 좀 이게 제 교재에도 그 우리 법인세 할 때 실무
문제가 나와요. 이게 그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 교재를 쓰고 이제 거의 서서 이제 원가를 넘기고 아마 한 5월 정도 되면은 이제 책이 출간될 수 있을 겁니다. 출간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번 바뀌었죠. 3.1%인데, 자, 프로그램은 아직 이게 그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수정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3.5%로 그냥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교재에도 3.5%를 가정해가지고 제 풀이를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뀌면은 그 프로그램이 이게 중간에 한번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2025년도 분이 업데이트 되면 아마 이것도 밖에서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이제 법인세 신고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경영 프로그램도 업데이트 하면 될 때, 그러면 3.1%가 되면은 이제 그 3.1% 계산하시면 돼요. 해가지고. 제 교재에는 3.5%를 가정해가지고 좀 문제를 풀어놨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해가지고. 여기 바뀌었어요. 3.5%에서 3.1%로 개정됐습니다. 자, 이게 그 아까 얘기한 임직원 할인금액, 이게 아까 근로소득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요거 법인의 이 할인금액에 해당되는 것 갖다가 또 사업수익금액에 포함, 그러니까 매출액에 포함시킨 겁니다. 매출액에 입금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 할인금액이 2025년도부터 요거 들어가고, 또 요 똑같은 해당 금액을 갖다가 다시 비용, 송금으로도, 그러니까 매출액이 늘어났다가 비용도 다시 똑같은 금액이 다시 또 비용이 다시 늘어나니까 뭡니까? 소득금액이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되는데, 일단 요거 인건비에 아까 이게 인건비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아까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로소득. 그래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으로 인해 가지고 요게 이제 법인세법에서도 이렇게 같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요거 2025년도부터 적용돼요. 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제외 업종이 추가됐습니다. 업종이 추가됐는데, 원래 저득법상 이게 소비성 서비스업만 우리 뭐 다른 주점이라든지 뭐 유흥주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뭐 디스코텍 뭐 이런 경우 이런 거 소비성 서비스 업종만 제외했는데, 여기서 추가됐어요. 추가된 뭐야? 부동산 임대업도 자, 우리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됐고요. 부동산 임대업의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갖춘 소규모 법인. 그래서 뭐 지배주주가 뭐 50% 지배주주가 전체 지분에서 50% 초과하고 뭐 소규모 그 법인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와 이자 배당이 뭐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고 뭐 이런 어떤 조그마한 소규모 업체 법인들은 중소기업에서 부동산 임대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업체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 해당이 안 돼요. 자, 그리고 과세표준 구간이, 일반적인 법인들은 우리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정되지 않는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 이게 아까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을 하는 뭐 조그만 소규모 기업 또는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매출액이 없고 다른 사업 수익금액에 대한 매출액이 없고 뭐 이자하고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는 법인들 있잖아요. 이런 법인들은 이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세무사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사업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조그마한 법인들은 세무사가 해당 그 법인이라든지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법인 같은 경우 여기 뭐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가 다 너희들이 검토를 해서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면은 너 징계 먹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 같은 경우는 원래는 2억 이하는 9%였죠. 9%. 그리고 2억 초가
200까지는 19%였습니다. 19%였는데 9% 구간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200억 이하까지는 무조건 다 19%. 그러니까 세부담이 뭡니까? 이거 늘어난 거예요. 이게 2025년도부터입니다. 요거는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일단 여러분들 그냥 넣었어요. 이게 원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우리 실무 시험에서 가끔씩 나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근데 이제 우리 실무 시험 같은 경우는 다 중소기업을 가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여기에 출판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기업 같은 경우도 출판업이 10% 추가시켰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실무 시험에서는 뭐 이때 이 공제율이 좀 적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주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계획 두시면 우리 뭐 중기업이랑 소기업 합해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이라 하잖아요. 중소기업을 하는데 자, 중기업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기업은 여기 도매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여기 출판업은 10% 해주겠다는 겁니다. 연금의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이것도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연금의 인력개발 세액공제. 근데 우리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일반 연금의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이렇게 나오죠. 일반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시험 자체가 보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증가액 기준이랑 그다음에 이 단기 발생액 기준 25% 이걸 중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죠.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개정됐냐면은 요게 개정됐죠. 요게 이제 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것도 졸업 후에 5년 이내의 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게 3년까지는 15%에 대고 20%로 좀 증가됐습니다. 증가됐고 여기도 10%에서 15%, 5% 정도만큼 좀 늘어났는데 근데 우리 대부분의 시험은 여기 25%에서 끝나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그 중소기업이 졸업하고 난 후에 매출 규모가 늘어나든지 자산 규모가 늘어나가지고 졸업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이렇게 좀 증가됐다. 그래서 뭐 증가됐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연금의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우리 실무 시험에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일단 넣어봤습니다. 넣어봤고 자 우리 계정세법과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끝내고요. 이게 뭐 이제 그래서 우리 TAT 시험과 관련된 시험 범위와 그리고 계정세법과 관련된 사항까지 좀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TAT 1급과 관련된 우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